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 그림 속의 이 여성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살집도 있고 건강미가 넘쳐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은데요. 그런데 이런 외모를 가지고 흠을 잡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파주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어딘가에 적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출퇴근길에 즐겨 듣던 사연 남녀 채널에 올리게 되었네요. 어릴 때 부모님이 책 좀 읽으라고 할 때 읽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지금에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늦은 감이 있죠. 부족한 글솜씨에 멋진 표현을 할 수 없어서 몇 번을 썼다가 지웠지만 결국 그냥 꾸밈 없이 솔직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을 빨리 한 편인데요. 평균은 잘 모르지만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을 하니까 대학 졸업 후 바로 결혼한 제가 주변 친구들에 비해 빠른 편이긴 합니다. 보통은 속도 위반이라고 오해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 제가 덩치만 컸지 임신은 아니거든요. 그저 단순하게 대학 시절에 첫 연애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가 졸업과 동시에 청혼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결혼 소식을 알렸을 때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긴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만나보고 또 사회 경험도 충분히 하고 나서도 절대 늦은 게 아니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도 무슨 뜻인지 이해는 했지만 앞으로 몇 년이 더 흘러도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한 거고 말입니다. 그 사람이 특출나게 착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적당히 고집이 있고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지만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보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어야 했던 이유는 단순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맺고 끊는 게 칼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이 특히 저와는 거의 반대라서 저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멋지게 보였거든요. 저는 그 사람의 모습에 첫눈에 반했죠. 저와 남편과의 첫 만남도 좀 특이했습니다. 그때 저는 갓 성인이 된 대학 신입생이었고 아무리 꾸며도 촌티를 벗지 못하는 1학년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른들이 하는 건 다 좋아 보여서 입맛에 맞지도 않는 아메리카노를 꾸역꾸역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펴본 적 없지만 분명 그 커피는 담배 재떨이를 씻은 맛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약처럼 손을 발발 떨면서 억지로 삼키고 있을 때였어요. 적어도 20대 후반 정도는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류 봉투 같은 걸 들고 제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여기 대학 신입생 맞아요? 네? 아, 네. 저는 순간 선배인가 하는 생각에 짧게 목례를 했습니다. 그 여자는 씩 웃더니 제 옆에 앉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어버버 하면서 옆에 쌓아둔 가방을 치웠죠. 나는 심리학과 다녀요. 알아요?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왜? 시간이 나면 좀 도와달라고 하려고요. 설문조사 하는 거요. 설문조사요? 과제죠. 과제를 하려면 사람을 채워야 하는데 별로 아는 사람도 없고. 아, 뭘 도와드릴까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요? 너무 고마워요. 근데 혹시 내가 지갑을 놔두고 와서 그런데 커피 한 잔만 시켜줄 수 있을까요? 다음에 내가 밥은 살게요. 괜찮아요? 네? 아, 네, 그럴게요. 고마워요. 내가 꼭 갚을게요. 괜히 앉아있는 건 실례니까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고 주문을 하러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커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케이크를 시키더라고요. 당시 전 한 푼이 아쉬워서 저는 커피도 작은 사이즈로 시켰는데 본인은 제 것의 2배는 되어 보이는 대왕 사이즈를 시켰죠. 그러면서 고마워요 하는데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어요. 보통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이 사야 정상 아닌가? 하는 이성적인 생각이 드디어 깨어난 겁니다. 저는 경계심을 바짝 세웠고 자리로 돌아가자 제게 종이 하나를 내밀면서 작성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름과 주소까지는 기입해야 되는 거라서 저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만 살폈습니다. 전쟁과 신앙에 관한 내용이었기에 저는 대충 훑어보고 빠르게 체크해 나갔어요. 조금이라도 빨리 자리를 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저의 불길한 예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말을 하더군요. 혹시 전생이나 그런 걸 믿어요? 궁금하지 않나? 장군이었다는 말은 좀 들어봤어요. 궁금하진 않네요. 아, 재밌는 후배네. 그런 거 말고 진짜 전생 말이에요. 전 심리학을 전공하다 보니 역술 이런 쪽도 관심이 생겨서. 관심 없어요. 왜 일이 도통 풀리지 않을까? 왜 사람은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도? 공부를 잘 안 해서겠죠. 이런, 우리 후배님의 조상님 때문이야. 저도 이거 정말 웬만하면 어디서 말을 안 하는데 후배님이 성격이 화통하고 시원시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라고 알아요? 내가 그걸 배우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많은 부분이 전생과 또 조상들의 덕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거짓말 같아요? 네,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저는 관심이 없어서요. 하하, 이러니까 조상님이 화를 내는 거죠. 마음을 열어야 돼요. 딱 제대로 제를 지내고 하면 조상들이 앞길을 열어준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취업도 잘 될 거고 가족들도 계속 건강할 거고요. 무슨 조상이 자손을 귀신이 되어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화를 내요. 그 정도면 조상이 아니라 악령이죠. 퇴마사를 불러야 되는 거고. 여자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기가 찬 듯이 저를 위아래로 노려봤는데 순간 저의 자리 근처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성큼성큼 걸어서 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나불거리던 입을 꾹 다물었고요. 그 여자는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제게 친절하게 소개를 해주려 했지만 그 전에 그들은 이미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어요. 저는 도망을 칠까 자연스럽게 빠져나갈까 찰나의 순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섬주섬 제 가방을 챙겨들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소리라도 꽥 지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하면서 그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고요. 바로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제 가방을 그들에게서 빼앗으면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도둑이라고 납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동동 발을 굴렸고 작은 체구로 저를 보호한답시고 저를 뒤로 세웠습니다. 저보다 한 뼘 정도 작은 키에 마른 체구였어요. 그래서 아마 저를 다 가리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저희를 쳐다봤고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들과 싸우고는 그들을 보기 좋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황이 해결되고 커피숍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의 바로 뒷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끌려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감사를 표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 학교 선배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끌려갈 뻔한 거예요? 솔직히 저는 정말 재치 있게 빠져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 이야기 다 듣고 계셨군요. 네, 장군부터 악령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그야, 제 물건도 가져가고 남자도 나타나고 그래서요. 하긴 여자분이니 그런 남자들 보면 무섭긴 하죠. 그렇죠. 솔직히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 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덩치가 큰 사람들만 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먼저 저희 가족은 기골이 장대합니다. 뚱뚱하다는 게 아니라 뼈 자체가 굵고 긴 팔다리에 발도 크죠. 할아버지가 180, 할머니가 165, 아버지가 186, 어머니가 170, 오빠가 189, 저 177, 여동생이 175. 이런 가족 구성원이니 친척들도 가장 작은 사람이 168일 정도거든요. 실제로 명절에 저희가 다 같이 모이기라도 하면 공기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더구나 모두가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서 운동에 진심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일가 친척들 대부분이 근육질이고 운동을 평생 해서 그런지 성격과는 달리 인상도 험악했습니다.
저를 따로 놓고 보면 김장을 담는 모습도 시뻘건 치대는 모습이 마치 도륙 현장인 것 같아서 잔인해 보이고 도란도란 모여서 고스톱을 치는 것도 조폭들의 도박 현장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뭔가 형사들이 급습해야 할 것 같은 불법적인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린 시절부터 장군감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유전자를 타고났고요. 바로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앞서 말하는 본새만 봐도 제가 착한 쪽은 아니라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아는 건 아니라고 하고 거절도 잘하는 편이죠. 그리고 말로 상대를 누를 정도로 말도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저는 주위 시선을 좀 많이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린 시절부터 키도 크고 덩치도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놀림을 많이 당했거든요. 어린 시절 제가 지나가면 코끼리 고질라 그런 말로 남자들이 늘 저를 피해 도망치는 신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어린 제게 상처로 남았고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거나 하면 위축되곤 해요. 오히려 성인이 되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자는 신체 구조상 남자보다 다리가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키라도 비율 때문에 여자가 남성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저와 비슷하게 보이려면 적어도 183 정도는 되어야 가능한 거죠. 주변 친구들이야 제가 키가 큰 게 부럽다고 하지만 솔직히 진짜 부러운 건 170 정도의 적당히 큰 키를 말하는 거라는 걸 모르진 않아요. 왜냐고요? 저도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심으로 전 제 큰 신장이 싫어요. 남들처럼 높은 구두도 신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성스럽고 예쁜 것과는 멀어져 버렸죠. 더구나 키가 작은 남자들은 저와 걸어 다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어요. 여러모로 저와 함께 다니면 너무 튀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자보다 여성의 키가 큰 경우에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면서 나이는 들어갔지만 점점 저는 제 스스로가 싫어졌던 것 같아요. 바닥에 거의 달라붙어 있는 것 같은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꾸부정하게 구부리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저를 처음 보는 사람 모두가 와, 진짜 키 크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했어요. 또한 제게 이름보다 너 키가 몇이야? 하고 묻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새로운 사람에 대한 거부감, 비슷한 게 생겨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원래 알던 친구 외에는 대화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났고 다른 사람들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에 반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제가 끈질기게 쫓아다니긴 했지만 솔직히 진짜로 사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저보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유로 저를 밀어낸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취업을 하고 난 뒤에 만나고 싶었다고 하면서 본인이 졸업하면서 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거였어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대의 외형을 보지 않는 사람인 것에 저는 또 한 번 반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계속 이어져서 제가 졸업하면서 청혼까지 이어지게 되었고요. 남들보다 다소 빠른 결혼, 남들보다 적은 연애 경험까지 걱정거리는 많았지만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자신도 있었어요. 하지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 시작할 쯤부터는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저희 집은 난이도로 치면 별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풍채가 큰 아버지와 뇌까지 근육 운동을 할 것 같은 오빠 사이에 끼어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마치 두꺼운 빵 사이에 낀 얇은 햄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바짝 마른 그를 보고 장작 쏘시개 같다고 했고 여동생은 그래도 생긴 건 꽤 귀엽다는 말로 넘어갔고요. 그래도 요즘은 맞벌이해야 하는 시대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네, 나중에 취업 준비를 한다면 도울 겁니다. 그리고 아이도 계획하에 낳을 생각이고요. 다소 빠르긴 하지만 시간을 끌어도 어차피 결혼을 할 계획이라서 일찍 그렇게 했습니다. 연애를 신중하게 한 만큼 확신이 있어서요. 그래도 이제 졸업하고 숨 좀 돌릴 때 아닌가?
서두르면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고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네. 아이, 그야. 근데 여보, 왜 갑자기 조선시대 말투야? 아이, 맞네. 아이, 나도 모르게 그만. 근데 운동을 좀 하긴 해야겠는데요. 동생이랑 싸움 나면 질 것 같은데. 오빠, 너는 가만히 있어라 좀. 아, 왜 그런 말도 못해? 야, 너 팔뚝 봐라. 그게 여자 팔뚝이야? 넌 농구 아닌 배구를 했어야 했어. 분명 세계적인 선수가 됐겠지. 연약한 같은 남자로서 난 매부가 진심으로 걱정이 되어서 그래. 당연히 싸움은 지는 거고 이길 생각도 없습니다. 운동은 하려고요. 에이, 그래요? 그럼 제가 다니는 곳으로 오시면. 넌 회사나 잘 나가. 누가 보면 헬스장 다니는 강사인 줄 알겠어. 사람들이 좀 진지하지 못하고 단순해서 저희 집은 그 정도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댁이었어요. 시작부터 난이도 별 5개. 그곳은 단독주택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 옛날 집이었습니다. 왜 체리몰드에 나무바닥, 그리고 아치형 문장식에 옥빛이 도는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집이 전체적으로 천장이 굉장히 낮다는 거였습니다. 아무래도 천장 자체가 낮으니 문이 작았고요. 뭐랄까, 뛰지 않는 이상 머리를 부딪히진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숙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아슬아슬한 높이 있죠? 바로 그 문틀부터가 저에게는 하나의 난관이었어요. 제가 최대한 몸을 살짝 숙이며 들어가서 빠르게 인사를 하고 일어났을 때였죠. 저의 정확한 키를 확인한 순간 시댁 식구들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졌습니다. 이에 저는 눈치를 보면서 빠르게 그 사람 곁에 앉았는데 다들 반쯤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그도 그럴 게 가족 구성원이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미혼의 누나,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 모두 굉장히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175 정도의 남편이 희귀하게 가족들 중에 키가 큰 편에 속했을 정도로 아버님이 160대 초반, 어머님과 시누이가 150대 전후였거든요. 그러니 절 보고 놀라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아가씨가 굉장히 키가 크네요. 몇이죠? 그게 175요. 저는 2cm를 속여 말했어요. 하지만 그것만 듣고도 입을 허 벌리셨습니다. 와, 진짜 부럽네요. 다리도 엄청 길고. 아니요. 작은 키가 훨씬 더 예쁘고 아담하던데. 아니, 근데 키가 너무 크면 아이 낳기 힘들다는데. 엄마, 갑자기 무슨 아이야? 지금 우리가 결혼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오히려 바짝 마르고 좀 아담해야 애를 잘 낳는다나?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 나름 걱정한 거잖아. 지금 말하면 엄마, 그건 시비 거는 거고 반대하고 싶은 걸로 느껴지죠. 허락받으러 온 거면 딱 그것까지만 말하면 그만이잖아요. 나중에, 네? 아이고, 무서워서. 엄마가 그런 소리도 못해? 팔불출 나셨네. 난 그냥 오해할 상황 만들지 말아달라고 한 거잖아. 알았다. 누가 무서워서 한 소리라도 할까? 근데 너보다 키가 큰 것 같은데? 너도 175잖아. 확실히 이상하네. 내가 늙어서 등이 굽었나 보지. 됐고, 그럼 아이 계획은? 결혼을 빨리 하는 건 아이 빨리 낳으려는 거지? 나나 엄마한테 맡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천천히 가질 계획이고요. 저 사람 취업 준비하겠다면 도울 생각이고요. 아이를 빨리 가지려고 결혼을 앞당긴 게 아니라면 아직 20대인데 너희 둘 다 결혼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아들 너도 사회생활 시작하고 1년, 2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결혼할 필요가 있어? 3년이고요. 어차피 결혼할 거라서 빨리 하는 거지. 일부러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1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어차피 할 결혼이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시아버지는 고개만 말없이 끄덕이셨어요. 결혼을 할 때 두 사람도 중요하지만 왜 축복받는 결혼이 힘든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빠른 결혼 때문에 우려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피해의식이 발동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야 별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문제라고 저를 다독였지만 저를 처음 봤을 때 지었던 그 표정과 한숨소리가 저의 큰 체격과 키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상상은 얼마 가지 않아서 현실이 되었네요. 그것도 바로 제 결혼식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입은 어깨가 확 드러나는 드레스를 보고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옳게 어깨를 좀 감싸는 걸로 하지. 아무래도 화려한 드레스인데 내가 정말 속상해서. 이러니까 드레스는 여자가 같이 골라야 돼. 어깨가 파이니까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잖아. 안 그래도 큰 덩치를. 그런가요? 제가 좀 이런 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나마 괜찮아서요. 구두는 꼭 신어야 한다니? 그게 제일 낮은 거긴 한데요. 아유, 누를 게 없어서 하다 지 남편을 키로 누르네. 죄송해요. 거도 적당히 크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엄마는 지금 키가 문제야? 어깨가 드러나서 덩치가 커 보이잖아. 이러면 가뜩이나 마른 내 동생이 얼마나 위축되겠냐 이거야. 솔직히 화장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러셨다는 걸 알면서도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의 체형을 가지고 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이미 고른 드레스를 물을 수도 없고 결국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순간에 저는 구부정한 자세로 신부 입장을 해야 했습니다. 저의 신경은 온통 제 넓은 어깨와 주변 사람들의 소리로 향하게 되었고요. 혹시나 나를 보면서 시어머니처럼 시누이처럼 비웃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을 졸이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는 한시라도 빨리 한복으로 갈아입기를 원하고 또 원했네요. 하지만 한복이라고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복의 경우는 대여를 했는데 어깨선이 보통의 여자들처럼 예쁘게 떨어지지 않고 소매가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걸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역시 제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중간에 제지해서 끝나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두 분은 저를 볼 때마다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그때 드레스는 드레스대로 웃기긴 했지만 한복이 최고였지. 새아가가 한복을 입었는데 어깨선이 목 바로 아래 있었잖아. 맞아. 나도 정확히 기억나. 한복 안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조카 한복 빼앗아 입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 진짜 대박. 그러게요. 제가 그렇죠. 하하. 저는 어색하게 웃어 보이며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올케도 좀 불편하긴 하겠다. 옷을 입어도 태가 나질 않잖아. 역시 여자는 좀 아담하고 작아야 좋아. 남자들도 그런 여자 좋아하고. 그렇지. 아무래도 보호 본능 그런 게 생긴다잖니. 난 결혼할 때 엄청 화려하게 할 거야. 그래, 넌 키도 아담하니 괜찮아서 그렇게 해도 어울리지. 그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올케는? 제가 뭘 아나요. 뭐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하긴 모르니까 그렇게 어깨가 파인 옷을 입었겠지. 네, 그렇죠. 제가 좀 센스가 없어서. 아가, 그나저나 너 매일 운동을 한다며? 그것도 아침마다. 네, 어릴 때부터 식단 관리도 하고 운동도 해왔거든요. 뭐? 매일? 미쳤어. 진짜 대단하다. 아니에요.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 먹는다고 그게 다 살로 가니? 희한하다, 희한해. 그러게, 그런 것도 다 타고나는 것 같아. 엄마, 우린 타고나길 날씬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찐다고 하더라고. 칼로리 하나하나 계산하고. 난 말이야, 절대로 그렇게는 못 살아. 그게 사람 사는 거야? 고문이지. 낄낄거리면서 두 분이서 웃는 걸 볼 때마다 속이 거북했지만 확실히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정말 많이 먹지만 살이 찌지 않는 특이 체질이었거든요. 먹으면 영양소가 흡수가 안 되고 다 배출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남편 역시도 저보다 2배 가까이 먹고 특히나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데도 살로 가지 않더군요. 반면에 저는 조금만 과식을 하거나 맥주를 마셔도 살로 가기에 주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합니다. 다행히 그게 어린 시절부터 습관이 되어서 밥도 조금만 먹고 식탐도 부리지 않아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이런 저를 놀리려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다른 사람들보다 밥을 더 많이 주고 그릇도 더 큰 걸로 줍니다. 엄마, 이 사람 이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아이, 자꾸 왜 그래요? 나 괜찮아. 아가가 괜찮다잖니. 넌 저번부터 왜 그래? 체한다고요.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을 아니까 그렇죠. 너도 생각을 해봐라. 넌 남편이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러니 네 앞에서 조금만 먹는 거지. 여자들은 다 그래. 아, 진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소형차가 먹는 기름이랑 대형 트럭이 먹는 기름이 같아? 덩치가 더 크면 먹는 양도 자연스럽게 많은 거지. 먹을 걸로 자꾸 스트레스 주지 마라. 아가도 충분히 먹어야지. 그렇지? 아, 네. 그런데 제가 이 정도는 못 먹어서요. 조금만 덜어주시면. 제 말에 시어머니는 딱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됐지? 라고 하시더군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그렇게 시댁에 간 날에는 저는 늘 소화제를 입에 물고 있습니다. 남편도 결혼 2년 차부터는 상비약처럼 소화제 한 박스를 차량 트렁크에 싣고 다녔죠. 억지로 먹지 말라고 남편이 계속 만류했지만 어떤 며느리가 쉽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록 제가 당신 마음에 꼭 들지 않더라도 저를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받는 며느리 그런 걸 꿈꿨기에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였어요. 무엇보다 다들 대식가인데 저 혼자 깨작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이 무색하게 시댁에서는 점점 심하게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제가 임신을 한 뒤부터 말입니다. 평소에는 운동으로 체중을 적절하게 조절해왔지만 임신 이후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골고루 잘 먹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살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제는 덩치가 아니라 살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네요. 아휴, 아무래도 뼈대가 있으니까 조금만 살이 쪄도 그렇게 뚱뚱해 보일 수가 없네. 어쩜 좋아. 임신해서 찐살은 빠지지 않는다는데 저대로 쭉 가는 거 아니야? 엄마는 동생이랑 나 임신했을 때 살은 쪘어? 무슨 초반에만 살이 잠깐 올랐다가 낳고 나서 얼마 만에 쭉 빠졌지. 그래서 지금도 봐라. 군살 하나 없이 늘씬하잖니. 근데 새아가는 걱정이네. 아,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그게 마음처럼 되는 건 줄 알아? 임신살이 얼마나 무섭게. 내 친구들도 딱 그걸 기점으로 다 퉁퉁하게 살이 쪘어. 일단은 지금 임신 중이니까 그냥 두려고요. 너 음식 당긴다고 막 먹는 거 아니니? 그거 평소에 네가 안 먹어서 헛배 고픈 걸 수도 있어. 기회다 싶어서 막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지. 그건 확실하진 않은데 잘 먹으면 아이에게도 좋을 거고. 옳게는 듣기 싫을지 몰라도 이거 여자로서 걱정하는 거야.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고깝게 듣지 말라고. 내 동생이 평생을 이렇게 늘씬한 사람만 보고 자랐잖아. 근데 살이 찐 여자?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고는 시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더군요. 남자들 임신했을 때 바람필 확률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 그러니 막 먹고 싶어도 좀 참으면서 몸도 관리 잘해야지. 그래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아이를 위한 건데. 틀린 말 하나 없다. 여자는 평생을 가꿔야 해. 얼굴에도 뭐 좀 찍어 바르고. 여자한테는 늘 분냄새가 나야지. 매일 땀에 절어서 운동만 하고 옷은 또 그게 뭐야. 두 분은 제가 가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제 불어난 체중에 대해서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방문한 날에는 좀 덜하긴 했지만 아예 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요. 남편이나 제가 작게나마 반박을 해봐도
모든 게 제 걱정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니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불쾌함이 덜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엄마, 이리 와봐. 뭐가 그렇게 호들갑이야? 왜? 뭐 또 새아가 살쪘어? 아니 맞긴 한데 이거 봐. 시누이는 제가 벗은 신발에 자신의 발을 집어넣고는 깔깔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발이야? 진짜 미치겠다. 이렇게 큰 신발은 처음 봐. 정말이네. 이걸 정말 신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올케는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왜 옛날 중국에서 미의 기준이 작은 발이었다고 하잖아.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발을 작게 한다고 전족을 했다는데. 그래? 전족? 그게 뭔데? 발을 꽁꽁 묶는 거지. 엄지발가락 빼고 다른 발가락을 한 방향으로 묶어서 더 이상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거. 그때는 남편들이 아내의 신발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대. 왜? 자신이 발이 작은 아내를 얻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부러워하고 그랬다는 모양이야. 어머, 그건 좀 심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혼도 못했대. 그러니 올케가 중국에서 태어났으면 혼자 살 팔자였다는 거지.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간신히 참고 그냥 가식적으로 웃어 보였네요. 물론 속으로는 끊임없이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족이란 문화 자체는 가볍게 제 신발 크기 때문에 꺼낼 이야기가 아닌 가학적인 행위에 가까웠어요. 시누이의 말처럼 단순히 발을 천으로 꽁꽁 묶는 게 아니라 어릴 때 뼈를 부러뜨려 꺾어 묶은 겁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부러뜨리고 다시 동여매는 걸 평균 3년 동안 하는 거죠. 더구나 그런 끔찍한 고통을 겪어서 전족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어 영구적인 장애가 생기는 반인륜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려다가 세균에 감염되어 죽은 사람도 많았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문화지만 그들만의 미의 기준을 따르려고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는 동시에 지금 저와도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미의 기준에 들지 못한 제가 겪는 수모가 계속된다면 저 역시 작은 전족 안에 제 발을 구겨넣게 만들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나름 큰 결심을 했고 제대로 따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쪽씩 신고 있는 제 신발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제가 왜 이런 놀림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머님. 올케, 내가 말아마. 우린 너랑 친해지려는 건데 그게 고가웠니?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계속 살 가지고 덩치 가지고 이젠 제 발 사이즈로도 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저 어머님 손주 임신한 상태인데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세요. 올케, 듣자 하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올케더러 음식을 해오랬어. 아니면 우리 집이 제사를 지내. 그냥 밥 먹고 수다 떨고 차 마시다가 집에 가는 주제에 배려? 어이가 없네. 이게 배려지 뭐가 배려야. 이 정도도 감정이 상하면 진즉에 말하든가. 저도 참은 거고. 그럼 이제까지 우리가 걱정해서 한 말도 다 그렇게 들린 거야? 너 하나 잡고 놀려먹으려는 시엠이랑 시누이로? 참 당황스럽고 솔직히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까 배신감까지 든다.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됐다. 앞으로 네가 듣기 싫은 말은 그때그때 말하거라. 그리고 너 그렇게 살찌고 둔해져서 내 아들이 한눈 팔아도 내 앞에 와서 울고불고 짜지 말고. 요즘 애들은 정말 괜히 말했다 후회했어요. 그 전에 놀릴 때 차라리 말을 할 걸 그랬나 싶다가도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쥐꼬리만큼 있던 것마저 무너지는 게 느껴지더군요. 그래도 버티다 보면 이전처럼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저를 상처 준 수많은 말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저를 공격했고요. 아무래도 제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는 저는 그 일 이후에 더 위축되고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시의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태도에 화가 났는데 저도 속으로는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진 않았을까 싶더군요. 애초에 전 제 자신을 이전부터 좋아하지 않았죠. 제 외형 어느 곳도 사랑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임신 후에 불어난 살 때문에 제 스스로가 흉측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저는 저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음식을 이전처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압니다. 제가 바보 같고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것도요. 그런데 정말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제가 이런 시도를 하는 걸 남편이 일주일 만에 눈치를 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추궁했고 저는 결국 그간의 일을 모두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은 그날 당장 찾아가서 난리를 피웠고 사과까지 꾸역꾸역 받아냈지만 출산 전까지는 시댁에 안 보내겠다고 목까지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사과를 한 뒤에 따뜻하게 말을 해주었어요. 난 당신이 너무 멋져. 특히나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것도 부럽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 나도 타고났으면 좋았을 텐데. 됐어. 건강하지가 않잖아. 엄마도 허리 디스크 있어서 3년 전에 수술하고 그 뒤로도 한의원 계속 다니시잖아. 누나는 거북목에다가 목 디스크 있고. 타고난 거? 편하지. 근데 우리는 안 늙어. 그게 나중에 건강으로 나타나는 거지. 아무리 날씬해봐라. 건강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치지. 정말 그럴까? 두고 봐. 못 믿어? 날 봐봐. 당신 만나고 운동 시작해서 이제 어깨 뭉친다는 말을 안 하잖아. 매번 승모근 아프고 심지어 두통 때문에 약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 아니야. 저는 그런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서 잘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서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시아버님이 뒤늦게 사실을 알고 미안하다면서 좋은 산후조리원에 보내주셨기에 한 달을 쉬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관리를 서서히 했더니 딱 출산 반년 만에 이전의 몸무게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은 한 번도 시댁에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자를 보고 싶다고 하면 남편이 데리고 가는 식으로 했고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소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시누이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것과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합치고 결혼식을 뒤로 미루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 그리고 임신한 뒤부터 급격하게 살이 찌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남편이 과장했겠지 하고 출산 후에 아버님 생신 축하 자리를 겸해 오랜만에 방문을 했는데 정말이지 시누이는 2배는 커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이 쪄서 턱이 접히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그 가느다랗던 손가락까지 살이 퉁퉁하게 올라 있었습니다. 반면 살을 완전히 뺀 저의 모습을 보고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놀라더군요. 넌 정말 운동을 하면 돌아오긴 하는구나. 늘 해왔던 거니까요. 난 그냥 자연스럽게 빠질걸? 노력이 왜 필요해? 그래. 나도 그랬으니 너도 그렇게 되겠지. 당연하지. 솔직히 우리 체질은 살찌는 게 더 힘들어. 그리고 살 빼는 게 훨씬 쉽지. 찌는 게 어려운 거고. 또 살 이야기야? 그나저나 누나는 왜 갈수록 이렇게 불어? 야, 금방 빠질 살이니까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이를 낳고도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간에 먹었던 양이 많았기에 매 끼니를 폭식에 가깝게 먹었고요. 그러니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이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된 겁니다. 자신의 체질만 믿고 조금만 있으면 하다가 어느새 2년이 훌쩍 지났고요. 시누이는 혼자라도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계속 실패만 했고 운동과 식단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갑작스럽게 살이 찌면서 온몸에 튼살이 생긴 건 물론이고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니 자꾸만 위축되어 집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운동과 식단 관리를 부탁하더군요.
둘이 그렇게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더니 쭈뼛거리면서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 제가요? 살 빼는 게 훨씬 쉽다고 하시더니 왜요? 올케, 그때는 내가 이럴 줄은 몰랐어. 정말. 그래, 아가니가 도와주면 안 될까? 얘가 며칠을 울었어. 울어요? 왜요? 결혼식이 뒤로 밀려서요? 그게 박서방이 살찐 걸로 계속 구박을 하고 그랬다는구나. 밥만 먹으면 처먹는다고 말을 하고 애가 상처를 잔뜩 받아서. 어머님도 저 살찐 걸로 꽤 많이 뭐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는 단순한 걱정이잖아요. 저 그때 어머님 말씀에 임신한 상태로 밥 안 먹었어요. 그건 내가 정말 미안하고 면목이 없다. 응? 내가 늙어서 주책이지. 올케, 나도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진짜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라, 응? 신우이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거의 빌듯이 제 팔을 잡고 흔들더군요. 나도 정말 몰랐어. 이렇게 운동하는 게 힘든 건지. 이러다가 정말 남편이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울 것 같고 나 불안해 죽겠어. 이제는 길 가다가 날씬한 여자만 보면 눈을 일부러 돌려서 본다? 내가 뭐라고 하면 나더러 자극받으라고 일부러 그랬다고 그래. 내가 미쳤지. 내 체질이랑 너랑 같다고 생각해서 내가 잘못이야. 올케, 나 밖에 나가는 것도 부끄럽고 운동하러 가면 다 나만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빠지지가 않아. 제발. 그때 신우이가 자신의 소매와 바지를 걷어 올렸어요. 적나라하게 튼 살이 몸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나뭇가지를 펼쳐놓은 것 같은 모양은 갑자기 살집이 늘어나면 생기는 흉터였어요. 보통은 임신한 경우에 생기는데 체중이 늘어날 때도 생기게 됩니다. 남편이 나보고 징그럽다고. 나 정말 이러다가 이혼당해.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피했죠. 솔직히 그냥 받아줄까도 생각했지만 그간의 행동이 용서가 되지 않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입장에서야 살찐 며느리는 구박을 해도 막상 자신의 딸이 겪으니 안타깝고 마음이 더 가는 걸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상반되는 반응이 제 기분을 더 상하게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둘 다 너무 괘씸해서 순간적으로 복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허리가 안 좋은 시어머니가 함께 운동을 하는 조건으로 신우이의 다이어트를 돕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로 불만을 가지거나 포기하지 말 것을 첫째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시작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지옥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리게 된 겁니다. 일단 지독한 수준으로 적은 식단을 유지시켰어요. 보통 체지방을 0에 가깝게 하려는 전문 선수들 수준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공복 상태일 때 저는 태연하게 남편과 자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먹는 걸 보면서 침을 꼴깍꼴깍 삼키는 걸 봤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는데도 전처럼 체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걸 눈치를 챘는지 불어 더 맞춰주기도 했어요. 신우이에게 살쪘다고 구박도 틈틈이 해주고 제가 당한 걸 그대로 돌려주겠다는 생각으로 과자를 입에 넣고 깐족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이도 굉장히 서러운 표정으로 저희 둘을 노려봤지만 화가 나면 당장이라도 그만둬도 좋다는 말에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그 뒤에 운동도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우는 소리가 들려도 아랑곳하지 않았네요. 올게, 너무 힘든데 이거 나 죽을 것 같아.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다리에 쥐가 난 것 같은데. 아야, 지금 지르는 비명은 그 살덩어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주저앉으면 엉덩이 살이 퍼진다고요. 그러실래요? 신우이는 입술을 꽉 깨물면서 버텼습니다. 어머님 좋습니다. 3번만 더 하세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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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은 왜 하나니? 아이고, 나 죽겠네. 다시 처음부터 갑니다. 하나, 둘, 둘, 둘. 그때 시어머니는 그만하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네요. 아니, 애초에 나는 허리를 하는 건데 왜 이걸 해?
혹시 지금 짜증내시는 건가요? 설마? 아니, 내가 해라고 했어. 해라고 물었지. 짜증 아니다. 허리는 인체의 중심인데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순살치킨도 이것보단 단단하겠네요. 자세 똑바로. 딱 열흘 동안만 두 분에게 극단적인 운동과 식단을 진행했습니다. 일부러 더 힘들고 고된 방법만 했고 무리한 계획이라 양심에 찔리긴 했지만 속은 시원했죠. 그러는 사이 저는 이전부터 담아왔던 마음의 앙금을 털어버렸고요. 힘들어도 꾹 참고 견딘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이후부터는 진짜 건강한 다이어트와 근육 운동을 시작했네요. 비록 한 번의 효과를 보진 못해도 잘 먹고 운동을 하면서 어느덧 시어머니는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았고 시누이는 한 달에 평균 5kg에서 3kg 정도씩 감량되었어요. 눈에 확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서서히 몸이 좋아진다는 걸 알고부터는 불만 없이 저를 잘 따라주었고요. 그렇게 8개월 후 이번 달에 시누이가 미뤄뒀던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바짝 마른 체형은 아니었지만 훨씬 건강하고 단단한 체형으로 말이에요. 또 하나 변화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한의원에 다니지 않게 되었답니다. 허리를 갑자기 좋아지게 할 순 없지만 근육이 좋은 지지대가 되어줬거든요. 건강해진 그들은 여전히 아주 가끔은 얄미운 소리를 할 때가 있긴 합니다. 제가 복수를 했다고 해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다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이따금 저를 구박하고 덩치가 크다고 놀리고 하지만 분명히 그 둘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 제게 사과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저와 일주일에 3일 정도는 계속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서툴지만 노력하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문제는 제게 있네요. 커다란 발, 두꺼운 뼈, 넓은 어깨. 실은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도 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늘 운동을 하고 저 자신을 관리하는 것도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말입니다. 때론 불만이, 때론 콤플렉스가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네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겠죠. 누구보다 전 저 자신을 좀 더 사랑할 필요가 있다는 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제 남편을 더 사랑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이 좋아하는 내 모습을 하나씩 말이죠. 그러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진 서툴고 어색하긴 해도 저도 제 자신을 좀 더 사랑하고 아껴주려고 해요. 남편의 말처럼 제 곧은 자세와 건강한 팔다리 그리고 풍성한 머리숱까지 저도 오래 보다 보면 아주 조금은 예쁜 구석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도 꼭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운동과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 한 번뿐인 오늘의 최선이 더 나은 내일을, 더 건강한 나를 만드는 일이라는 걸 두 분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늘 하루 운동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떠시겠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